트로피컬 포레스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림. 2. 한국으로 막대한 자원이 이전되었습니다. 3. 중국의 더러운 음모가 파산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콘고의 열대우림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으로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 지역 중 하나입니다. 콘고의 열대우림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식물이 이곳에서 발견되며 특히 긴발가락 고릴라와 같은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보호 노력의 대상 중 하나이며 많은 자연 보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콘고의 열대우림은 그 미친 듯한 식물의 성장과 밀림의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곳으로 탐험가들과 자연 애호가들에게는 꿈의 목적지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숨막히는 자연 경관과 생명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 자, 그런데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콩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한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열대우림에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가스들이 매장되어 있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이를 사기 위해 혈안이 됐었는데요. 콩고가 왜 다른 나라들을 모두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이 콩고 분지를 최종 낙찰받게 되면 얼마나 큰 대박을 얻을 수 있는지, 한국인의 복지가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허파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 위 열대우림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정부는 자국 내 석유 가스 매장지 다수를 경매에 내놓은 상황인데요. 경매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콩고는 올해 1월 경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경매 대상지의 수를 16곳에서 30곳으로 늘렸습니다. 경매 대상지에는 고릴라 서식지인 비룬가 국립공원과 개발 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열대 이탄지대 등에 위치한 매장지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작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10년간 콩고 분지 열대우림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고 국제사회로부터 5억 달러, 약 6,500억 원 상당의 관련 투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녹색 에너지를 강조하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조차 화석연료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콩고 탄화수소장관 고문인 토시 음파누는 민주콩고 정부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주목해왔다면서 빈곤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콩고는 현재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콩고인데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콩고 내 마을 간 무력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향을 떠난 이재민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재민인 멜코아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라면서 식량이 부족해 아이들이 아프다 라고 말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채로이, 티스이 로이, 위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운막은 식량 배급 때 쓰고 남은 비닐봉지나 자루로 고정해 놨지만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만보는 비닐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운막엔 물이 샌다 라면서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민뿐만이 아닙니다. 콩고 주민 에스퍼란스는 음식을 담을 그릇도 없고 물을 나를 통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다 라면서 주변 밭은 이미 경작이 끝났고 일거리를 찾으려면 아주 멀리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급여가 1달러, 약 1,200원 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인 요아킴은 비닐 포대, 음식, 화장실이 없고 아주 적은 우물도 매우 멀리에 있다 라면서
음식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콩고 정부는 콩고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 매장지들을 매각할 것이라 선포했는데요. 총 매각 금액은 4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콩고 내 석유 매장지 모든 곳에서 석유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최소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심지어 러시아도 콩고 석유 매장지를 탐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의 친서를 직접 콩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콩고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콩고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것 같다며 한국이 초대박 날 것이라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콩고가 한국의 이 엄청난 석유 매장지를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콩고는 이전에도 한번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에 콩고의 엠분디 광구를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저는 잔존 매장량이 2억 6,600만 배럴, 일일 생산량 4만 배럴 규모로 서아프리카 육상 광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드릴십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무려 3,600m 이상도 시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너무 깊숙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하지 못했던 수많은 석유 매장 지역이 한국의 기술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인데요. 콩고 정부도 세계 최강의 석유 시추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단숨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복지 수준도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산유국인 카타르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에도 학비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비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카타르 국민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평생 의료비와 전기세, 수도세가 무료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카타르처럼 이자 없이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금액에는 제한이 있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수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더 놀라운 혜택은 바로 개인소득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카타르 정부는 아이 아빠와 엄마에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씩을 지급하는데요.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월 230만 원 정도를 평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일머니 파워인데요.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콩고로부터 석유 매장지를 한 차례 사들이는 데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노하우를 살려 이번에 또 성공하게 된다면 아시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통을 받을 때 유일하게 한국이 콩고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콩고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코로나19 방역물자를 대규모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콩고인들에게 생면과도 같은 식량을 꾸준히 대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콩고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가장 호감 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전에 콩고 정부가 석유 매장지를 한국에 매각했을 당시에도 콩고 국민들의 태도는 너무나 호의적이었습니다. 콩고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일환으로 콩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얻기 위해 콩고에 빌려준 금액 중 2,800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70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대가로 콩고 내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강탈했습니다. 콩고에 도로와 병원 몇 개 지어주는 대가로 콩고에서 생산되는 전체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 대한 지분 68%를 챙겨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콩고 국민들은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콩고는 중국의 이러한 강탈행위에 열받은 나머지 IMF에 구제금융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28일 현지 시간 콩고 공화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 한다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투자 전략이 콩고 공화국에서 장애물을 만난 것 같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콩고는 IMF로부터 5천억 원을 긴급 지원받았고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IMF 측과 협의한 사항 중 하나로 중국에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갚지 않겠다 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천억 원을 콩고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중국에 매각할 줄 알았는데 콩고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UN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UN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UN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UN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 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에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 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 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에 약 8만%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 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영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의 영토는 11.3 평방킬로미터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101평방킬로미터 늘었는데, 전쟁을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의도 면적의 45배 크기의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해당할 만큼 국토 면적이 좁은 대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에 일부 지역의 바닷물을 빼내고 그 자리에 흙을 채우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간척 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 시흥과 화성에도 대규모 국토 확장이라는 원대한 목표로 조성된 간척지가 있습니다. 시화호인데요. 시흥의 시와 화성의 화를 딴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의 넓은 간척지를 개발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공업 이용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7년 6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약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시흥 오이도와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최종 끝막이 공사를 완성하면서 시화호와 시화방조제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시화호의 목적은 방조제를 건설한 후 서해안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를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기 시작해 농업용수는커녕 지독한 악취와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1997년 환경학자들은 시화호를 무생물대로 선언했습니다. 단 한 마리, 단 한 포기의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는 4천만 평파리 지옥이 바다를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3분의 2가 갯벌, 즉 살아있는 생명체인 시화호 갯벌에다가 억지로 담수를 채우려던 도전이 어불성설이었던 것이죠. 정부 역시 사실상 담수화를 포기해버리면서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다만 정부와 민관의 노력 덕분에 다시 바닷물이 흘러들며 생태 서식 환경이 복원되고 시화호를 떠났던 생물들이 다시 찾아와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살아 숨쉬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화호 방조제가 완성되고 바닷물이 싹 다 빠져나간 날, 시화호에 들어섰던 한 중년 남성은 갯벌 위에 우뚝 솟은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억 년 전이 비밀이 드러납니다. 디피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며칠 전 전남 신안군에서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9년 목포시와 신안군을 잇는 아페대교 공사 중 지름 2.3m에 무게 3톤이 넘는 육식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됐던 바로 그 해안에서 이번에는 초식 공룡알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다는 것이죠. 지난 26일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에 따르면 연구진은 최근 신안군 아페면 내태도의 해안가를 조사하다 공룡알과 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공룡알 중 4개는 완전한 형태로 오리알보다 조금 큰 15cm 크기의 둥근 형태였는데요. 이와 함께 공룡알 파편 화선 100여 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보통 육식 공룡알은 곤봉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초식 공룡알은 럭비공 모양을 보입니다. 알을 보는 순간 이건 초식 공룡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더구나 포식자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육식 공룡알은 그 크기가 약 40cm에 달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약 15cm가량으로 소형 초식 공룡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한 곳에서 서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식공룡은 풀을 뜯어먹고 살지만 육식공룡은 육류, 즉 초식공룡을 먹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상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 초식공룡알을 발견한 이 지역에서는 2009년 대형 육식공룡알이 대거 발견됐었습니다.
2009년 아페대교 공사 중 지름 2.3m, 무게 3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 크기의 대형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 화석은 약 2년여간 정밀 복원 작업을 통해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천연기념물 제535호 신안 앞에도 수강류 공룡알 둥지 화석으로 지정되었죠. 이 2009년과 2023년에 발견된 공룡알은 비슷한 층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백악기에 해당하는 약 1억 년 전 신안군 아페도에는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이 함께 서식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공룡알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에 흔치 않아 공룡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한반도는 어쩌면 실사판 주라기 공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최정인 씨는 시와 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엎으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와호에 날아드는 새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1994년 1월 24일 12.7km에 달하는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자 그 목마름은 더해갔죠. 그러던 1998년 7월 그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작은 섬에서 붉은 암석 부근에서 날아다니는 딱새를 쫓다 우연히 갯벌 위가 불쑥 솟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뚝 솟은 퇴적층 사이로 계란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 둥글게 박혀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주먹보다 작은 것도 있어 의아하다 생각했습니다. 바위 생김도 색깔도 화석의 생김새도 희한했는데 그는 우연히 자신이 읽은 신문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갯벌에서 종종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는 신문기사였는데요. 예사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에게 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시와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시작됐고 최정인 씨가 발견한 것이 공룡알임을 확인해주고 주변에 한염, 하한염, 중한염, 상한염, 개미섬, 닭섬 등 크고 작은 섬을 뒤져 공룡알 화석 수십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당시 총 37곳의 알 둥지에서 총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중 원형이 보존된 화석만 140개가 넘습니다. 이에 아득한 옛날 육지였던 시와호 일대가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임이 드러났고 이듬해 문화재청은 공룡알 화석 발견 지역 480만 평을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로 지정했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정부는 시와호를 담수화하려던 계획을 공식으로 철회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시와호처럼 단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알화석이 발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별다른 문화 콘텐츠가 없었던 화성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화성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라는 점, 화성 시랜드 화재 사건, 수도권에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점, 시와호 덕분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온갖 악소문을 달고 있었죠. 이에 시와호 공룡알 발견을 계기로 화성을 공룡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이용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관장은 화성시의 공룡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몽골 고비사막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화성시는 한몽 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해 몽골 고비사막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해 와서 그 성과물을 화성시의 공룡박물관에 전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약 694개체 15톤 분량의 공룡 화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공룡박물관의 모든 화석은 시와호와 몽골 고비사막에서 가져온 진품 화석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또 한 번 시와호에서 대단한 공룡 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성시 공무원 김경아 씨는 얼마 뒤 개최될 제1회 세계요트 대회를 준비하느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점검하던 중 공룡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가로 1m, 세로 0.6m, 높이 0.5m의 화강암 덩어리 속에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화석은 거의 완전한 상태에 꼬리뼈와 종아리뼈, 발가락뼈, 발톱 등 100여 개의 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는데요. 아쉽게 상반신 골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반신의 모든 뼈들이 제자리에 있는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덕분에
화성시는 약 1년 6개월에 걸쳐 화석의 뼈를 정밀 계측하고 3차원 모형으로 만드는 등 전체 골격을 복원해서 현재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 센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을 정밀 감정한 결과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공룡은 원래 고비 사막에서만 발견되던 공룡인데 이전까지 경북 의선과 경남 하동에서 공룡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화성에서 발견된 화석은 지금까지 화석 중 가장 온전했습니다. 백악기에 살았던 프리케라톱스는 뿔이 달린 뿔공룡이라는 뜻인데 공룡시대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진화하다가 멸종했다고 하죠. 몽골에서도 발견된 이 공룡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식지가 한국에서 몽골, 중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정확한 학명은 부여되지 않았다가 서울대 이용남 교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강룡류, 뼈공룡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한국의 화성에서 발견된 뿔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에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코리스리탑스 하세옹겐시스라는 학명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죠. 공룡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지만 국내에서 공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공룡 연구와 같은 척추고 생물학을 전공했다간 직장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석 탑사와 같은 공룡 연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연구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성시가 그랬던 것처럼 공룡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화성에 가서 공룡알 화석지를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